여야가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조국 정국의 가려진 청문회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진행된 금융위원장부터 오늘로 예정된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모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과 경제 전반의 정책적 결정을 하는 금융위와 공정위의 새 수장을 뽑는 만큼 후보자 자체의 검증은 물론 정책 검증도 꼼꼼하게 진행돼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 두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금융위원장으로서 은성수 후보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특히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후보자 내정에 상당히 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 이미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기조를 떠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이제 행시 출신이고,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 국제금융정책국장 등 여러 가지 경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겸해서 실물 경제라든가 금융 분야에 저는 이분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절히 임명을 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를 통과를 한 거죠, 사실상.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뒷다리를 잡을 이유는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적으로 이렇게 소위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공사,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재부, 네, 수출입은행. 그런데 네. 조금 신중한 그런 이제 어떤 그 행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혁신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볼 때 조금 더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한 행보를 걸으실 것 같아요, 보면요. 네, 그분은 이제 과거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정권하고 호흡은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전하게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혁신 경제라는 것이 이게 좀 수면 위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으로 보면은 금융 쪽에서 혁신이 필요해요. 예,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책임지고 할 분이기 때문에 혁신 쪽에 좀 무게를 좀 두시면 좋겠다. 조금 더 과감한 후보가 필요하다 보시는 거군요. 희망을 좀 피력해 봅니다. 네, 또 이제 그 후보자의 또 이력을 보면 국제금융 분야에서 좀 오랜 경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의 규제 정책이나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께서 좀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후보자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시스템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후보자한테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외경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원적인 이런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이렇게 국제 무역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융위원장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 경제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 안정을 이제 강조하면서 청문회에 임했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미래 성장, 그리고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어떤 경제 질서가 시시각각으로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그때 어떤 변화된 현장에서의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잘 제시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안전 기조하에서 혁신을 이제 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상당히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나쁩니다. 미중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금융의 어떤 이제 지원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혁신도 사실 구두선으로만 안 되죠. 그래서 뭐 인터넷 뱅킹 등등을 해서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 늘 이제 일종의 모래주머니라고 좀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가계부채 이런 것도 조금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그 속도는 좀 줄었지만은 역시 이제 가계부채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수준이고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스템으로 풀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리더십이 더 중요한 게 환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은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제 굴러가는 그런 건데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시스템 플러스 어떤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해안, 그다음에 전망해야 되는 어떤 합당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침 그 가계부채 말씀을 네. 또 해주셨는데 네. 최근 우리 그 한은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낮추는 인하하는 네. 기조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은우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 이어가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가계부채를 컨트롤하는 거는 뭐 물량으로 그런 게 LTV, 그다음에 뭐 TDI, 네, DTI죠, DTI, DTI.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격 변수, 그러니까 금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면서 네. 빚을 쓰지 말라. 이게 사실 좀 그렇거든요. 어폐가 그러니까 있죠. 예, 이렇게 어폐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좀 긴장감이 좀 들 정도로 좀 높이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금리를 낮춘다고 뭐 투자가 더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같이 뭐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돈의 값을 정상치에 좀 접근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정상금리 또는 우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금리보다 낮으면은 가계부채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사실 그리고 또 금리라는 거는 이제 네. 은성수 후보자가 위원장이 된다고 어떻게 네.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세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 하여튼 뭐 그 물량, 그러니까 LTV, 그다음에 TDI, 뭐 DTI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지만은 은 위원장으로서는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적당히 이제 그 뭐 건전성 규제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책 공조 필요해요. 한은하고 그다음에 금융위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 수준에 있어서는 서로 감론을박하면서 좀 합의점을 좀 찾고 그 합의점이 적정 수준의 금리가 될 공산이 높은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그 대출 규제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 절대 규모가 1,556조 1,000억 원 수준이고 그리고 빚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계가 경제의 주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체 아니겠습니까? 가계가 무너지면 경제의 산업화 전체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떤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대출 정책을 상당히 규제를 한다면 또 다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은 또 이제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기조와 이제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공세도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네. 상당히 크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그러나 다만 부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기조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고 봅니다. 네, 뭐 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좀 너무 과하신 얘기 같고 그냥 좀 보수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맞아요. 그리고 알아보겠다. 지금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그냥 한 쪽에서 진행된 추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너무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고 뭐 원론적인 우려는 표시했더라고요. 사실은 공직자가 뭐 주식 투자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사모펀드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허용되는데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사모펀드가 조금 이게 공공성이 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좀 널리 좀 이렇게 사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가족 펀드를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충격적이고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사실요. 그렇다면은 위장된 거 아닙니까? 사실 사모펀드의 어떤 이름은 빌렸지만은 이제 가족의 돈 뭐 불리는 어떤 비클로서의 이런 거는 공직자로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은 위원장으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얘기는 뭐 적절한 선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뭐 이제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투자 과정이라든가 영향력을 조 후보자가 행사했나 이런 것들도 금융위원장이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이 과연 74억을 투자를 했다가 10억 정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면 개혁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 수사도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즉시적인 그런 답을 내놓을 수가 없고 향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만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금융계 어떤 뭐 검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양측 간의 주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그러니까 전 공정거래위원장보다 더 강력한 칼날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사실 김상조 이제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재벌 저격수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해서 많이 좀 활동을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조성욱 후보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글쎄 뭐 외면적으로 봐서는 뭐 저는 크게 큰 하자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뭐 또 경제학과 교수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검찰이라고 그렇죠. 하는 뭐 우리가 그것은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하실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그 역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청문은 걸쳐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이슈에 파묻혀서 부각은 되지 않지만 오늘 이제 청문회를 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이사 재직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역할을 여성의 그 특유의 꼼꼼함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정위원장으로서의 뭐 아마 능력이 비슷한 기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상조 위원장이 추천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도 기조가 이제 그런데 아까 그 뭐 재벌 뭐 저격수 이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이제 별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하고 재벌 저격수가 왜 같이 병합돼서 같이 논의돼야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누구한테든지 사실 저격수가 돼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공정해야 되는 건데 왜 재벌 저격수가 바로 공정위원장이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욱 이제 뭐 이제 현재로서 이제 후보죠. 뭐 이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다 아는 건데 재벌 성장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 덕분이다. 저는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좀 생각해요. 뭐 맏아들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한테 모든 걸 힘을 실어줬습니까?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책임만 묻는 그런 격이 되고 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희생 덕분에 재벌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럼 모든 나라들은 다 글로벌 기업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밀어줬는데 그럼 다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스티브 잡스가 무슨 맏아들이라 뭐 아이폰을 개발했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 책임을 묻긴 묻되 그건 사실은 참고가 돼야 되고 네. 법 질서 속에서 뭐 재벌을 뭐 규제하고 하는 건 맞지만은 이렇게 특별하게 맏아들론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뭐 재벌 저격수로서 공정 위장을 했다라는 그런 과거 어떤 평가 이런 거는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악습이에요. 구습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 후보자가 이제 취임 후에 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감 몰아준다는 것도 얼마나 거친 표현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하시면서 단골을 정해서 한 식당만 가면은 그것도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경제 거래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맞으니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옛날식으로 무슨 뭐 그걸 갖다 끼고 돌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예전에 그러면은 전산실이 독립돼서 SI 업체가 되고 그다음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어떤 이제 회사를 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분화예요. 지금 그걸 다 못하게 하면은 전부 다 사업부로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리된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누가 보더라도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받고 하면 안 되지만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는 걸 갖다 왜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럼 조국 후보가 얘기한 그런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그거 아니에요? 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걸 우리가 단속해야 되지 어떻게 일감 몰아주고 얼마나 거친 얘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일감 몰아줘서 내가 장사가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에 지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집행하시되 그런 어떤 뭔가 좀 스티그마가 되는 거죠. 낙인이 지켜지는 일감을 몰아줬다. 기회를 갖다 누구한테 박탈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의 생각은 조금 우리가 좀 순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본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자본시장 논리에서 뭐 재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뭐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경쟁에서 서포터에서 정부에서 이런 재벌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내적인 파트에서 보면은 이것은 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초래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재벌이라는 그런 뭐 산업화 시대의 나쁜 어떤 패턴이 지금 형성되기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서 이제 혁파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의 지배 구속에서는 재벌 개혁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무역 마찰도 있고 그 무역 마찰에 전위대로 나서는 것이 삼성이라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가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아마 어떤 검증이 또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또 거론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원장,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